어머니, 이 박스들이 뭐예요? 왜 집안이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준서의 목소리가 가구 하나 남지 않은 거실 벽을 타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무릎 위에 놓인 때 묻은 가방 손잡이를 마디마디 굳은 살 박힌 손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제주도 여행에서 막 돌아온 며느리 수경이가 들고 있던 면세점 쇼핑백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다 무슨 상황이냐고요? 나는 경악으로 물든 며느리의 눈빛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라니, 내가 이 집 팔았다. 아들의 안색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더니 힘없이 소파 끝에 걸터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어떻게 하라고요? 당장 갈 곳도 없는데 우리 생각은 안 하세요? 나는 짐 가방을 챙겨 천천히 일어서며 창밖에 저무는 노을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알아서 하거라. 그동안 너희가 나한테 한 것처럼 말이야. 여러분, 제가 74이라는 늦은 나이에 왜 이런 모질고 독한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신가요? 평생을 남의 집 걸레질하며 키운 외아들을 왜 차가운 길바닥으로 내몰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시리고 아픈 진실을 이제 하나씩 꺼내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이 세상 모든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클릭 한 번이 홀로 외로운 길을 떠나는 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용기와 등불이 된답니다. 현관문을 여는 디지털 도어록의 기계적인 소리가 유난히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주도에서 3박 4일간의 화려한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아들 준서와 며느리 수경이가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가방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들의 발길이 닿은 거실은 평소와 달리 발소리가 텅텅 울릴 정도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대형 텔레비전도, 며느리가 그토록 아끼던 이탈리아제 소파도,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가득했던 수납장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텅 빈 거실 한복판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이삿짐 박스 위에 앉아 그들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수경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거실을 휘둘러 보더니 들고 있던 면세점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지금 다 뭐예요? 도둑이라도 든 거예요? 왜 집안이 이 모양이냐고요? 수경이의 비명이 빈 벽을 타고 날카롭게 튕겨나갔지만 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박스 옆에 놓인 보조 가방의 지퍼를 굳게 닫았습니다. 준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안방과 작은 방을 차례로 열어보더니 헛웃음을 터뜨리며 내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엄마, 장난하시는 거죠? 우리 여행 간 사이에 가구들 다 어디로 치운 거예요? 설마 어디 맡기신 거예요?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사 가려고 짐 쌌다. 내일 아침이면 이 박스들도 다 나갈 거야. 내 입에서 나온 담담한 목소리에 수경이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내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이사라니요? 어머니, 우리가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건데요? 나는 며느리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를 띠고 가방을 어깨에 메었습니다. 내가 이 집 팔았다. 너희는 몰랐겠지만 이 집 명의는 처음부터 내 거였잖니. 준서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더니 비틀거리며 벽을 짚고 서서 거친 숨을 내몰아 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우리더러 지금 당장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소리예요? 수경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이라도 할 기세로 소리를 지르며 발을 굴렀습니다. 어머니, 저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요? 당장 이번 주에 친구들 초대하기로 했는데. 나는 바닥에 떨어진 면세점 가방을 발끝으로 밀어내며 현관 쪽으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너희야 알아서 하거라. 그동안 나를 식모 취급하며 무시했던 것처럼 너희 인생도 너희가 알아서 개척해야지. 아들의 손이 내 옷소매를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치고 텅 빈 거실의 전등 스위치를 하나씩 껐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거실에는 당황한 아들 내외의 거친 숨소리와 정막만이 가득 찼고, 나는 그 어둠 속에서 20년간의 고통을 털어내듯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설계된 나의 마지막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이 되면 알람 소리도 없이 내 눈은 기계적으로 떠졌습니다. 70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나는 아침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나가 쌀을 씻고 멸치 육수를 우려냈습니다. 늦게 본 손녀들이 입맛이 까다롭다며 반찬 투정을 할까봐 나는 매일 아침 4가지가 넘는 밑반찬을 새로 만들고 갓 지은 밥을 식탁에 올렸습니다. 며느리 수경이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나는 그 사이 거실 구석구석을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걸레질을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애들 학원 픽업 가야 하니까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돼요.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방에서 나온 수경이는 고맙다는 인사 대신 명령조의 말만 남긴 채 화장실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는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며느리가 벗어놓은 잠옷을 주워 세탁기에 넣고는 다시 남의 집 가사도우미 일을 하러 집을 나섰습니다. 내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면서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남의 집 청소까지 해야 하는 내 신세가 처량했지만 아들 준서의 미래를 위해 나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저녁 5시가 되면 나는 서둘러 일을 마치고 시장에 들러 아들이 좋아하는 고기며 손녀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무겁게 들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나를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환영이 아니라 며느리의 차가운 감시와 타박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빨래는 제발 분리해서 해주세요. 저희 비싼 옷이랑 어머니 옷이랑 섞이면 냄새 배서 못 입는단 말이에요. 수경이는 내가 정성껏 빨아놓은 옷가지들을 손가락 끝으로 집어 던지며 인상을 찌푸렸고, 나는 모욕감에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내가 차려놓은 진수성찬이 가득했지만 내 자리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녀들이 웃으며 밥을 먹는 동안 나는 싱크대 앞에 서서 그들이 남긴 반찬 조각들을 대충 씹어 삼키며 허기를 달랬습니다. 어느 날은 몸살 기운이 심해 거실 소파에 잠시 누워 있었는데 아들 준서가 퇴근하고 들어오며 내 발을 툭 쳤습니다. 엄마,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애들이 뭘 배워요? 방에 들어가서 쉬시든지 아니면 저녁 준비 좀 서둘러 주세요. 배고파 죽겠네. 준서는 내 이마에 맺힌 식은땀은 보지도 못한 채 텔레비전 리모컨을 돌리며 소파 깊숙이 몸등을 기댔습니다. 나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다시 앞치마를 둘렀고 주방 불빛 아래서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칼질을 이어갔습니다. 손녀들마저도 이제는 나를 할머니가 아니라 당연히 집안일을 해주는 고용인처럼 대하며 무리한 요구를 일삼았습니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이고 이 집을 사기 위해 30년을 남의 집 화장실을 닦으며 살았다는 사실을 그들은 까맣게 잊은 듯 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매일같이 시퍼런 멍이 들어갔고 나는 그들이 내뿜는 냉기 속에서 서서히 메말라가는 나무처럼 야위어 갔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은커녕 집안의 가구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나는 하루하루 지옥 같은 평온 속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남의 집 바닥을 기어다니며 닦아온 무릎과 허리는 이제 한계에 다다라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주방 일을 하다가도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이 밀려오면 나는 찬장 모서리를 붙잡고 한참 동안 식은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결국 절뚝거리는 다리를 끌고 찾아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엑스레이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척추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어떻게 참으셨어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걷지도 못하게 됩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진료실 문을 열고 나와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수술비 걱정보다도 일주일 넘게 집을 비우면 아들 식구들 밥은 누가 차려주나 하는 걱정이 앞서는 내가 원망스러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무거운 마음으로 식탁에 앉아 눈치를 보며 아들 준서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서야,
엄마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수술을 좀 받아야 할 것 같구나.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짜증 섞인 한숨을 깊게 내뱉었습니다. 수술요? 이번엔 또 얼마나 입원하시는데요? 갑자기 엄마 없으면 애들 밥은 누가 챙기고 집안일은 어쩌라고요? 며느리 수경이는 옆에서 찌개 국물을 휘저으며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수술비는 얼마나 든대요? 저희 이번 달에 애들 영어 캠프 보내느라 여유 없는 거 아시죠? 내 건강 상태를 묻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들의 불편함과 돈 걱정뿐이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나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짐을 챙겨 택시에 올랐습니다. 병원 로비는 이른 아침부터 환자를 배웅하러 온 가족들로 북적였지만 내 곁에는 낡은 천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차가운 수술 침대에 누워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를 지나갈 때 천장의 형광등이 눈이 시리도록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기 직전 간호사가 보호자를 찾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허리의 통증보다 가슴을 짓누르는 지독한 외로움이었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는 수술실에서 나오자마자 아들과 며느리가 양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며 고생했다고 다독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프시죠? 이제 우리가 다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의 따뜻한 대화를 들으며 나는 애써 눈을 감고 하얀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려 얼굴을 묻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 물 한 모금이 간절했지만 호출배를 누르는 것조차 미안하고 서러워 억지로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입원한 일주일 동안 아들은 단 한 번도 병실을 찾아오지 않았고 며칠에 한 번 보내는 문자 메시지도 밥은 잘 나오죠? 라는 짧은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퇴원하는 날에도 나는 구부정한 허리를 복대로 칭칭 동여맨 채 혼자 약봉투를 챙겨 택시를 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것은 며칠 동안 쌓인 빨래 냄새와 싱크대에 가득한 설거지 더미였습니다. 수경이는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다가 나를 힐끗 보더니 귀찮다는 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생각보다 일찍 오셨네요. 내일부터는 다시 애들 밥 챙겨주실 수 있는 거죠? 저 내일 친구들이랑 브런치 약속 있거든요. 나는 대답 대신 신발장 옆에 서서 벽을 짚고 한참 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 아주 단단하고 소중했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들은 나를 가족이 아니라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소모품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날 밤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창밖의 불빛들을 보며 평생 처음으로 나 자신만을 위한 발걸음을 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집은 내 피와 땀으로 세워진 성벽이었지만 이제 그 성벽을 허물고 나를 가둔 감옥에서 걸어나가야 할 때였습니다. 자식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오직 박금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한 서글프고도 장엄한 계획이 내 머릿속에서 조용히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퇴원하고 사흘이 지나자 집안의 온도가 10도는 올라간 것처럼 훈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늘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제 할 일만 하던 수경이가 아침 일찍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허리복대를 차고 조심스럽게 방에서 나오다 주방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나오셨어요? 제가 오늘 아침은 어머니 좋아하시는 우렁된장찌개 좀 끓여봤는데 간이 맞을지 모르겠네요. 수경이는 땀을 닦으며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살가운 미소를 내게 지어 보였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을 보며 혹시 내가 아직 수술실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식탁 한가운데 놓인 찌개 뚝배기와 정갈하게 담긴 나물들을 보며 나는 왠지 모를 불안함과 설렘이 동시에 교차했습니다. 어깨가 무겁다며 퇴근하면 소파에 파묻혀 리모컨만 돌리던 아들 준서도 평소와는 딴판이었습니다. 엄마, 허리 수술 부위는 좀 어떠세요?
제가 유명하다는 한의원에서 보약 한 제 지어왔어요. 준서는 내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내 눈을 똑바로 응시했고 나는 그 눈빛에서 잊고 살았던 아들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남의 집 청소하며 거칠어진 내 손을 아들이 이렇게 다정하게 잡아준 게 대체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찌릿하게 저려오면서 그동안 쌓였던 모든 원망과 서러움이 안개처럼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내가 아프다는 걸 보고 마음이 움직였겠지 하며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며느리 수경이는 식사를 마친 내 앞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수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기분 전환도 하실 겸 제주도 여행 한번 다녀오시는 게 어때요? 나는 찻잔을 들던 손을 멈추고 며느리와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제주도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너희 살림도 빠듯한데 내가 그런 데를 어떻게 가? 준서는 내 손 위에 비행기 티켓과 숙소 예약증이 담긴 하얀 봉투를 지그시 눌러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보너스 좀 받았어요. 어머니 70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비행기 한 번은 태워드려야죠. 내 가슴은 마치 풍선을 불어넣은 듯 부풀어 올랐고 콧날이 찡해지며 자꾸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나는 그날 밤 낡은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외출복을 꺼내 하나하나 다듬으며 밤잠을 설쳤습니다. 꽃무늬가 그려진 가디건을 거울에 비춰보며 환하게 웃는 내 모습이 10년은 젊어 보였습니다. 오랜 시간 나를 짓눌렀던 고된 노동의 기억과 소외감은 이제 보상받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잠결에도 자식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실 쪽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포근한 이불 속에 몸을 묻었습니다. 내일이면 바다 건너 푸른 섬에서 나만을 위한 휴식을 즐길 생각에 심장이 어린아이처럼 콩닥거렸습니다. 나를 가두고 있던 이 집의 차가운 벽조차 이제는 나를 보호해주는 따뜻한 보금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집 밖으로 유인해낸 뒤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려는 거대한 함정이었음을 그때의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살가운 웃음소리는 사실 내 눈을 가리기 위한 가림막이었고 그 너머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칼날 위에 서 있는 줄도 모른 채 그들이 건네는 달콤한 과실을 한 입 가득 베어 물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만난 뜻밖의 행운이 사실은 가장 잔인한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갑작스러운 친절이 정말 자식들의 진심 어린 회개라고 믿으시나요? 혹시 금자씨가 이 여행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이 가시는 분 계신가요? 제주도로 떠나기 전날 밤, 나는 설레는 마음에 짐을 다 싸놓고도 잠이 오지 않아 침대 위에서 뒤척였습니다. 새로 산 꽃무늬 가디건을 매만지며 거울 속의 내 모습을 몇 번이나 확인하고서야 겨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목이 타는 듯한 갈증에 물 한 잔을 마시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아래 아들 준서와 며느리 수경이가 머리를 맞대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자식들이 나 몰래 내일 여행지에서 깜짝 이벤트라도 준비하는 건가 싶어 입가에 미소를 띠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보, 이번에 어머니 제주도 가 계시는 동안 업체 불러서 방 다 정리하는 거 맞지? 수경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내 귓가에 날아와 꽂혔습니다. 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아 벽을 짚고 몸을 낮추었습니다. 그래, 어머니 돌아오시면 바로 근처 요양원으로 모실 수 있게. 서류 다 준비해뒀어. 이미 예약금도 걸었으니까. 준서의 무심한 목소리에 내 심장은 바닥으로 뚝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경이는 신이 난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방 가구 다 버리고 나면 우리 애들 공부방이랑 놀이방으로 꾸며줄 거야. 어머니 짐도 꼭 필요한 것만 빼고 다 처분해버리자.
준서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 위에 놓인 인감 도장과 서류 뭉치를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허리 수술까지 하셨으니 이제 집안일도 못하실 텐데.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건 무리지. 요양원이 어머니한테도 더 편할 거야. 그들의 대화 속에는 나에 대한 예의나 걱정은 단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오직 나라는 짐을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치워버리고 내 방을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벽을 짚은 손끝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을 주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닦고 조여 만든 이 집이 나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던 이 공간이 한순간에 나를 밀어내는 차가운 감옥으로 변했습니다. 나를 비행기에 태워 보내려던 그 살가운 미소들이 사실은 나를 영영 이 집에서 쫓아내기 위한 비겁한 연극이었다니.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짐 가방을 챙겨둔 내 방을 바라보며 허탈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설렘으로 가득 찼던 가방 속 옷가지들이 이제는 나를 비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내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70평생 남의 집 화장실을 닦으며 참아온 세월이 자식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준 희생이 결국 이런 배신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심장이 갈갈이 찢겼습니다. 저들은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버티지 않으면 저들의 안락한 삶도 없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나는 젖은 눈을 닦으며 어둠 속에서 빛나는 눈동자로 자식들의 방문을 응시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꿈꾸는 승리의 시작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가장 처절한 몰락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독이 바짝 오른 뱀처럼 나는 차가운 이성을 되찾고 그들이 잠든 고요한 집안에서 마지막 반격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해가 뜨면 이 집의 공기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맛을 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금자씨가 이대로 제주도행 비행기를 타게 내버려둬도 괜찮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이 잔인한 배신 앞에 금자씨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한방은 무엇일까요? 제주도로 향하는 공항 셔틀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가방 속의 서류를 매만졌습니다. 비행기 이륙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달리고 있었고 결심은 바위처럼 단단해졌습니다. 나는 공항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로 들어가 꽃무늬 가디건을 벗어 던지고 미리 준비한 검은색 점퍼로 갈아입었습니다. 자식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비행기 탑승권은 취소하지 않은 채 나는 조용히 공항을 빠져나와 평생의 단짝이었던 친구 경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희야, 나다. 지금 바로 그 부동산 아저씨 좀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해줄 수 있니? 내 인생을 건 마지막 거래를 시작해야겠다. 전화기 너머 경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나는 그저 나를 걱정해서 그러는 줄로만 알고 집으로 향하는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텅 빈 아파트에 도착해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고 가슴은 터질 듯이 쿵쾅거렸지만 나는 곧바로 거실 식탁에 집 문서와 인감 도장을 올려두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부동산 중개인 김 씨는 집안 곳곳을 둘러보더니 생각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하며 나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이 가격. 아니면 오늘 안에 계약금 입금받기 힘들어요. 금매로 내놓으신 거잖아요. 나는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고 마침내 서류 위에 인감 도장을 꾹 눌러 찍자마자 휴대전화로 거액의 계약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감옥의 쇠창살이 풀리는 소리처럼 들렸고 나는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내몰아 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이제 경희가 알아봐준 울진의 작은 집으로 잔금이 치러지는 대로 떠나기만 하면 되는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짐을 정리하던 중
거실 쪽에서 조심스럽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경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나가려다 이어진 경희의 통화 상대를 확인하고는 그대로 얼어붙어 문고리를 잡은 채 숨을 죽였습니다. 준선이? 그래, 지금 막 부동산 아저씨 다녀갔어. 너희 엄마가 진짜로 집을 팔았단다. 인감 도장까지 다 찍었어. 경희는 내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늘하고 비릿한 목소리로 내 아들 준서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서류 복사본 다 챙겨뒀으니까. 너희가 제주도에서 돌아오기 전에 법적으로 막을 방법 찾을 수 있을 거야. 나는 믿었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눈앞이 캄캄해졌고 가슴 한복판에 대못이 박히는 듯한 통증에 심장을 움켜쥐었습니다. 평생을 속을 다 터놓고 지내온 친구가, 나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던 경희가 사실은 아들의 첩자가 되어 나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희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내 집 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고 나는 문틈으로 그 역겨운 뒷모습을 보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내 손에 쥐어진 계약금 알림 문자가 이제는 나를 옥죄는 올가미처럼 보였고 아들 내외가 제주도에서 이 소식을 듣고 광기 어린 눈으로 달려올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나는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비상금을 챙겨 뒤베란다 쪽으로 연결된 비상 탈출구로 향했습니다. 경희가 거실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대답 대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지듯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수술한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을 내질렀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고 빗줄기가 쏟아지는 아파트 단지 밖으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믿었던 친구의 배신과 자식의 탐욕이 뒤섞인 이 거대한 함정 속에서 나는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나는 입술이 터지도록 깨물며 택시를 잡아타고 목적지도 없이 도심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오직 내 이름 박금자가 적힌 통장 하나와 목숨보다 소중한 집 매매 계약서뿐이었습니다. 과연 나는 이 지옥 같은 배신의 늪을 빠져나와 내가 꿈꾸던 그 푸른 바다를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 금자씨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친구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금자씨가 경희와 아들의 뒤통수를 치고 완벽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비장의 카드는 무엇일까요? 빗속을 뚫고 달리는 택시 안에서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창문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손은 여전히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내 입가에는 어느덧 서늘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 경희의 배신을 확인한 순간 무너져 내렸던 내 심장은 사실 고도로 설계된 연극의 마지막 막이 오르는 신호였습니다. 나는 품 안에서 또 다른 휴대전화를 꺼내 익숙한 번호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경희야, 연기하느라 고생 많았다. 아들놈 완전히 속아 넘어갔지? 잠시 후 화면 위로 경희의 답장이 도착했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겼습니다. 사실 경희가 아들 준서와 통화했던 그 비릿한 목소리는 우리 둘이 미리 맞춘 완벽한 각본이었습니다. 준서가 평소 내 주변 사람들을 감시하고 내 친구들에게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진작에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집을 팔려 한다는 낌새를 채면 아들이 법적 절차를 밟아 방해할 것이 분명했기에 나는 가장 믿음직한 경희를 배신자로 위장시킨 것입니다. 경희는 아들에게 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는 척하며 사실은 내가 부동산 계약을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아들이 제주도에서 안심하고 골프를 치며 요양원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나는 경희의 도움으로 모든 매매 절차를 일사천리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택시는 빗길을 가르며 도심 외곽의 작은 법률사무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나는 꼿꼿한 자세로 차에서 내려 사무소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변호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금자 어르신 요청하신 대로 집 매매 잔금은 모두 신탁계좌로 안전하게 이체되었습니다. 변호사가 건네는 서류 더미 위에는 아들이 결코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법적 보호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나는 내 평생의 피땀이 서린 그 거대한 숫자를 확인하며 비로소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이제 아들 내외가 돌아와서 마주할 것은 내가 남긴 낡은 짐짝이 아니라 법적으로 완벽하게 남이 되어버린 집의 소유권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맑게 갠 하늘 아래 준서와 수경이가 제주도에서 돌아와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익숙했던 경보음 대신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라는 차가운 기계음만이 반복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당황한 준서가 문을 두드리며 내 이름을 소리 높여 불렀을 때 문을 열고 나온 것은 내가 아닌 낯선 건장한 사내들이었습니다. 당신들 누구야? 우리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준서의 고함에 사내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법원에서 발행한 퇴거 명령서와 매매 계약서 복사본을 내밀었습니다. 이 집은 어제부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짐을 빼지 않으시면 강제 집행에 들어갑니다. 아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며느리 수경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천천히 걸어온 경희가 아들 내외 앞에 멈춰서서 싸늘한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준서야, 내가 엄마를 요양원에 버리려던 그날 이미 내 엄마는 내 자식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냈단다. 경희는 아들이 내밀었던 가짜 조력자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내 마지막 편지가 담긴 봉투를 아들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아들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어내려갔고 그 안에는 내가 지난 20년간 삼켜온 눈물과 마지막 경고가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내 집에서 나를 식모로 부리며 요양원을 꿈꿨던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건 이 텅 빈 거실의 적막뿐이다. 나는 그 시각 이미 울진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창밖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평온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울부짖음도 며느리의 악다구니도 더는 내 평화로운 오후를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나를 짓눌렀던 어머니라는 무거운 왕관을 벗어던지고 나는 비로소 박금자라는 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해방감에 나는 눈을 감고 바닷바람의 냄새를 미리 마셔보았습니다. 배신 속에 숨겨졌던 진짜 진실은 나를 무너뜨리려던 자들의 탐욕이 아니라 나를 지키려던 유일한 친구의 헌신과 나의 강인한 의지였습니다. 이제 세상은 나를 불쌍한 노인이라 부르지 못할 것이며 나는 내가 일궈낸 정당한 대가를 품에 안고 당당하게 나의 영토로 입성하고 있었습니다. 울진의 바닷바람은 서울의 공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나는 마당 한 구석에 박금자라는 석자가 선명하게 새겨진 나무 문패를 직접 박아 넣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금자씨, 오늘 장날인데 같이 가실래요?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 다정한 목소리에 나는 가슴이 벅차올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어느 오후 마당에서 강아지 아리와 함께 텃밭을 일구고 있을 때 대문 앞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서성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초라한 행색에 살이 쏙 빠진 아들 준서가 고개를 숙인 채 대문을 조심스럽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나는 흙 묻은 장갑을 벗지 않은 채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장모님 댁에서 눈치 보며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들은 내 발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아들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배고프겠구나. 들어와서 밥이나 먹어라. 나는 주방으로 들어가 내가 직접 담근 된장으로 찌개를 보글보글 끓여 식탁에 올렸습니다. 준서는 허겁지겁 밥그릇을 비우며 눈물을 뚝뚝 흘렸고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따뜻한 보리차를 밀어주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깨달았어요. 엄마가 우리 집의 기둥이었고 엄마의 희생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요.
다시 합치면 안 될까요? 나는 숟가락을 놓는 아들의 손 위로 내 거친 손을 잠시 얹었다가 이내 거두었습니다. 준서야, 엄마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있단다. 너희가 보고 싶을 때는 언제든 놀러와서 밥 한 끼 먹고 가도 좋지만 예전처럼 내가 너희 뒷바라지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거다. 나는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선을 그었고 준서는 내 눈동자 속에 담긴 단단한 결의를 확인하고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이 떠난 뒤 나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벤치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74의 나이에 되찾은 나의 이름과 나의 공간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시간보다 나를 위해 웃어줄 시간은 훨씬 더 적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지워가며 버티고 계신 분이 있나요? 나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자식도 친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도 이제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당당한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용기를 나누는 따뜻한 이웃이 되어 보았으면 합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저 박금자의 새로운 인생 제2막을 함께 응원하는 마음으로 꼭 한번 클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처럼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커다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더 당당하고 멋진 모습으로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